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심사총괄 담당관실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법령과 관계된 해석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공문을 통해 심의 의결 내지는 법령 해석 요청을 보내주시거나 국민께서 신문고를 통해 질의를 해주신 경우 검토 후에 회신을 드리고 있고, 이 외에 찾아가는 법령 해석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현장에서 대면으로 상담해 드리기도 합니다. 다만 오늘은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이제 합의제 행정기관인 본연의 기능인 심의의결 중심으로 법령 해석 사례와 제도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목차는 이와 같고요. 네, 일단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체 회의를 이제 9분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3명의 위원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상적으로는 이제 소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은 직원들이 사무처에서 위원회 운영을 보조하거나 그 밖의 사무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는 심의 의결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만한 것이 예컨대 이제 기관 간의 이 의견이 좀 대립이 돼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이 해석 운용과 관련하여 쟁점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주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 5호를 보시게 되면 개인정보를 당초에 수집한 목적 범위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 이제 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법률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심의 의결 사항으로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이제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아서 만장일치로 사실 저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에 이르지 못했거나 전체 회의에 좀 상정하도록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전체 회의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심의결 안건으로 상정을 하게 되지는 않고요. 일단 신청을 받게 되면 저희가 신청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지금 운영규칙상에 있는 사유들에 해당이 된다면 반려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데요. 가장 많은 경우가 수사나 뭐 행정심판 소송과 같은 이제 다른 절차와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들에는 저희가 반려를 할 수밖에 없는 좀 부득이하게 반려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는 뭐 정립된 판례가 있다거나 위원회 법령 해석이 있는 경우에도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위원들의 결정으로 반려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호의 법령 해석을 제가 좀 표시를 해놨는데 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해석을 쭉 공개한 건에 한해서는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따로 저희 쪽에 연락을 해주시면은 다 개별 건에 대해서도 설명도 또 필요한 경우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심의결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서 신청서를 접수를 해주시면 사무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그 담당자가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신청인께 추가적인 어떤 문의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의결 신청서를 수정 또는 보완 요청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또 관련 업계의 전문가 내지는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어떤 검토 의견을 좀 더 충실하게 좀 보완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내부 검토를 거쳐서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하게 되면 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의결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절차가 대략적으로 통상 3개월 정도 걸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사안에 따라서는 이제 기간이 좀 짧아질 수도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안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은가요? 라고 좀 물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담당자가 내부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 결정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결과에 대해서 뭐 장담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그간의 해석례를 참고로 하여 경향성 정도만 말씀드리는 정도입니다. 오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주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저희가 신청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신청 자격을 뭐 처리자로만 딱 한정을 했다기보다는 그 상대방이나 관련인에게까지도 좀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고, 처리자라고 해서 또 민간이나 공공을 또 차별을 한다든지 뭐 개인은 또 엄격하게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다 열려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으로만 한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법 요건 자체가 공공기관을 전제로 규정된 18조 2항의 5호에서 9호 정도, 요것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력 같은 경우에는 처분성이 있지는 않고 판결과 같은 효력도 없습니다. 유권에서 행정기관의 유권 해석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별도로 불복 절차를 규정해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수긍하실 수 없는 결과를 받으셨다고 하면 재신청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반려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반려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신청 내용 그대로를 신청해 주시면 그것은 좀 사실 심의 의결을 다시 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좀 재신청을 주시면 다른 판단이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관계에 좀 변화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그간에 관련된 법령이 뭐 제정 또는 개정이 됐다, 뭐 이런 부분들을 신청 이유로 주시면은 좀 참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결서가 나오게 되면 해당 사안의 당사자 그리고 의결서에 명시된 자들에 한해서 기본적으로는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외에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뭐 적용 법령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제 준용이 가능합니다. 개별 건별로 심의 의결을 해야만 하는 18조 2항 5호 건의 경우에는 뭐 준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 의결을 다시 한번 신청해 주셔야 하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주요 해석 사례를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모이신 분들이 공공기관 외에 민간에서도 많이 오셨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종종 저희가 듣는 말씀 중에서 개인정보를 좀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좀 제한이 심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해석례 중에서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 같은 경우 뭐 조금 더 엄격하게 뭐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처리를 불허하였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다른 초점을 맞춰가지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적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뭐 처리가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는 당연히 없겠죠.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고 기본적으로 그 자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다른 정보랑 결합해서 쉽게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그걸 그 또한 개인정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말씀드릴 사례 중에서는 이제 태아 초음파와 관련해서 태아 초음파 동영상이 태아의 개인정보는 좀 해당하지 않으나
임산부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는 있다라는 취지로 판단했던 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태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생 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개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예정하는 정보 주체가 아니라고 보았던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등록번호, 차량 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차량 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좀 양쪽 입장이 다 있으신데요. 사실 정답은 개별 사안별로 다르다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상당히 좀 애매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판단 기준은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 그리고 이를 통한 개인 식별 가능성 이라고 이제 크게 잡고서 사안에 따라서 한번 그걸 판단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에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라는 명시적인 판단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차량 번호에 관해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 이유라든지 뭐 의결 주문에 쓰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전제로 하여 판단에 이르렀던 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 사안을 좀 제가 몇 가지 적어놓은 것을 보시면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던 사례 중에서는 보통 뭐 도로공사, 지자체 공사공단, 경찰청 뭐 등등 어떤 공공기관이 어떤 개인정보 처리자가 됐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 결합 가능한 어떤 다른 정보들이 있었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요. 차량 번호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차량에 관한 정보이지 사람에 관한 정보는 아니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그런 생각들이 맞는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른 정보와 결합이 돼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제서는 이제 개인정보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지점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뭐 처리자나 상대방이 개입된 건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 등록 원부라든지 어떤 차량의 소유자나 운행자가 식별될 만한 다른 정보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지는 저희가 심의결했었던 그 대상이 됐던 개인정보 자체가 단순히 차량 번호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정보까지 이제 정보가 어떻게 보면 뭉치로 같이 이제 질의가 들어왔던 건이라서 그것이 이제 같이 이제 개인정보라고 판단이 됐었던 건이었고요. 명시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뭐 많이 있지는 않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 만한 것으로 이제 법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정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개인정보라고 보지는 않았었던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의문이 혹시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량은 다 모든 차량에 차량 번호판이 달려 있는데 그럼 모두가 다 개인정보를 밖에 다 달고 다니는데 그게 굳이 개인정보라고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가끔 또 제가 질문을 받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심플할 것 같냐면 일단 공개된 정보도 개인정보다 라는 취지로 이제 판례도 같은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개되었다고 해서 단순히 공개되어 있는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에 공개되어 있는지 여부라든지 보호 가치가 어느 정도나 큰가 공개되어 있어서 내지는 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좀 떨어져 보여서 이것은 개인정보라고 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차량 번호판을 비록 우리가 다 달고 다니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관련 법에 따라서 차량 번호판을 게시하도록 한 것일 뿐이고 그것이 이제 개인정보 판단에 있어서 달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었던 건 중에 공영주차장에 등록된 차량 번호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실 이제 공영주차장에 등록이 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뭐 단순 입출차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뭐 공부 상을 확인해 봤을 때 차량의 소유자를 뭐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다른 정보들이 결합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걸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민간 주차장이다라고 하면은 그 주차장에 등록된 차량 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소지는 조금 더 높아지겠죠. 예컨대 그냥 민간 주차장에 단순히 드나들기만 하는데 차단기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할 때만 그냥 수집이 됐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개개인이 다 식별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좀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다만 이제 뭐 그 건물의 뭐 임직원이라든지 그 건물에 입점되어 있는 어떤 단체라든지 법인의 관련인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회원이라든지 이렇게 누군가가 특정이 되는 또 개별 사안이 있다면 그건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차량 번호에 관해서 이제 많은 질의들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결합 가능성과 개인 식별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안별로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등록 원부라든지 이런 것과 결합하던 사례들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라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었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초점을 활용 가능성에 좀 더 두다 보니까 이제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또 하나 이제 첫머리에 짚어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개인정보 처리라는 것은 이제 개인정보를 뭐 수집, 생성, 연계 등등 여러 가지 행위들을 말한다고 개인정보보호법 2조 정의상에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거나 전송하거나 통과만 시켜준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별도로 처리한다라고 보지 않는다고 의결을 했습니다. 이 사례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공개 안건이어서 그 의결서를 따로 보시면은 어느 지자체인지 알아보실 수는 있는데 제가 강의 자료에서는 그냥 좀 삭제를 해두었고요. 어느 시에서 개인 영상 정보를 경찰청에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 제공 방식이 다이렉트로 시군에서 경찰청으로 가는 방식이 아니라 도에서 운영하는 통합 플랫폼을 한번 거쳐서 가게끔 이걸 세팅을 했었던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생각해 보면 시군이 도에 한번 제공을 하고 도가 또다시 경찰청에 제공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한 번, 두 번, 허들을 두 번 거쳐야 되는 거니까 사실 판단해야 될 부분도 두 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사이에 뭐 개인정보를 당초에 수집한 목적과 동일하게 제공을 하는 거냐 다르게 제공을 하는 거냐 이게 그러면 혹시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하고 있는 재제공에 해당되지는 않냐 이런 의문을 계속 갖다 보면 이게 좀 복잡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군이 도에게 제공을 하고 그 도가 별도로 또 제공을 경찰청에 하는 경우로 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그냥 통합 플랫폼을 한번 태워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그 도는 단순 전달, 전송, 통로의 역할만 할 뿐이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본다거나 그 행위를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행위라고 보지는 않았던 그런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개인정보 처리 행위인데 단지 그 수단으로서 중간에 플랫폼이 끼어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는 건이었고요. 평소에도 만약에 업무를 하시다가 아니면 어떤 건을 접하셨을 때 단순 전달, 전송, 통로의 역할만 하는 당사자가 중간에 하나 끼어 있다면 거기까지는 굳이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정보보호법의 수범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법에 따라서 뭐 규율되거나 처분되는 대상도 아닙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요즘 가정 내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시잖아요. 뭐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고 뭐 사적으로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가정 내 아이 돌보미 활동을 확인하고 싶어서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하겠는지와 관련된 겁니다. 이게 만약에 개인정보 처리자의 처리 행위라고 한다면 사실은 또 집이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개인정보를 일반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이 되거든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처리자가 아니라고 해서 일단은 이 법 적용을 배제한 건이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잠깐 생략을 했었는데 개인정보 처리자 개념 자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서라는 개념 지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업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수한 사적 활동이라든지 가사 이런 것들은 좀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가정 내에서 아이의 안전을 확인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 파일을 업무 목적으로 처리한다라고 볼 수는 좀 없다라는 거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의무를 만약에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그 각 개인이 다 처분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은 조금 피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외의 다른 법령상의 의무라든지 뭐 그런 기준들은 이제 지켜야겠지만 일단은 이 법 적용에선 좀 자유로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개인정보 처리자 개념도 업무 목적에 대한 것이 이제 충족이 되는지 요걸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좀 자주 들어오는 질문은 사실은 개인정보가 제3자 제공 가능한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겠는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겠는지 이 제공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18조를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 제공이라는 거는 당초에 수집됐던 목적이랑 이거를 이제 제공받은 자가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이랑 양 목적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목적, 그러니까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의 제공 같으면 조금 더 아무래도 수월하게 가능하고요. 이게 수집한 목적 외라고 하면 좀 예외적인 사유에만 가능한 그런 식으로 이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7조, 18조의 규정 형태인데요. 이게 사실은 그러면 목적이 동일하냐 다르냐라고 봤을 때 중간에 약간 회색지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20년에 개정된 법에서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라는 것을 이제 신설을 해서 이제 15조에서는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의 이용 그리고 17조에서는 그 범위에서의 제공이라고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완전히 동일한 목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관련성이 있는 범위에서 제공을 하는 거라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들어온 게 최근에 들어온 주문이다 보니까 사실 해석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7조 규정 외에 시행령 요건을 또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워낙에는 엄격하게 해석을 하려고 들어온 주문이 아니라 수집 목적 내다 외다를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당초 수집 목적과 완전히 동일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관련성이 있으면 다시 한번 좀 처리를 허용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두겠다는 거였는데 사실은 조금 요건이 아무래도 시행령 요건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신청을 좀 망설이신다거나 좀 현장에서 해석하시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의결한 건 중에서 좀 소개해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이태원 사고 이후에 좀 혼잡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지하철역이라든지 지하철 뭐 승강장에서의 그 승객들이 너무나도 혼잡하게 되어 있으면 바깥에 전광판에 그걸 표시를 해서 뭐 다른 대체 교통편을 이용하게끔 유도한다거나 어떤 나름대로의 안전 관리를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좀 요건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사실 안전사고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CCTV를 통해서 승객 수를 대략적으로 카운팅을 하고 뭐 혼잡도를 측정을 해서 혼잡도를 표시를 하겠다라는 거였는데요. 요거는 사실 안전사고 방지 목적이랑 승객들에게 그 상황을 표출을 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협조를 요청하는 그것이 이제 완전한 동일한 목적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합리적인 관련성은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좀 판단을 했었던 건입니다. 다만 지금 이 17조에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라는 부분을 두고 있고 17조에서 위임되어 있는 시행령 14조의 2를 보시게 되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외에도 어떤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뭐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라든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뭐 이런 등등의 요건을 다 갖추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건이 이런 요건에 충족된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었고요. 그럼에도 이제 시행령 14조 2의 2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리 방침에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건은 이제 처리 방침이 아직 없었던 건이었기 때문에 처리 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그리고 이제 책임자가 점검하도록 하는 전제 하에서 이걸 허용했었던 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행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특히 이제 처리 방침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기는 하나 이런 현재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어떤 단서를 달아서 좀 허용한 건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향후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쪽이랑 위원회 뭐 심의 의결을 거치신다든지 아니면 문의를 주시면 협의를 통해서 좀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7조 사항에 대해서도 업무하실 때 조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열람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열람 같은 경우에는 정보 주체가 자기 정보를 대상으로 처리자에게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상 자체가 제3자의 정보는 아니고 자기 정보라는 점이 기본입니다. 이거는 사실 가끔 나오는 건데 제가 나온 개인 영상 정보를 열람 요구했는데 그거를 못 받는 경우, 못 주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이제 질의를 주세요. 제가 이거 영상 정보 열람 요구 신청을 했더니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보통 현장에서는 제3자가 같이 찍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정보 주체 그 당사자 개인의 정보의 경우에는 35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열람 요구를 응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제3자가 같이 촬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서는 비식별 처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시고 이제 제공을 하시면 되는 건데 심의 이결 사례 중에서는 역으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방폭행 사건이 있었고 뭐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다른 사람이 데리고 온 강아지에게 물렸는데 그 강아지가 그 강아지에게 물린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 쌍방폭행 현장에 대해서 다시 보고 싶다. 이거 강아지에게 물린 현장에서 그 견주가 어떤 의무를 다했는지 혹시 과실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이제 쌍방폭행 사건이니까 상대방이 같이 촬영이 되고 견주가 촬영이 되고 그러면 그 현장에 있었던 저는 그 쌍방폭행의 상대방을 알고 또 견주를 알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열람 요구가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그 제3자의 정보를 비식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사안은 뭐 모자이크 처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거나 적어도 그 대략적으로나마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만한 관계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식별 처리가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래서 비식별 처리를 해서라도 열람 요구를
열람 요구를 해주는 것을 좀 못하겠다,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질의가 들어왔던 건입니다. 물론 이제 제3자의 영상에 대해서 제공받을 수 있겠는가를 별도로 이제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별도 판단해야 되는 건이 되겠죠. 그건 이제 제3자 제공이 가능한지를 이제 근거가 있는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열람의 상황이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이 결정에서는, 우리 위원회 판단에서는 제3자를 정보 주체가 식별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열람을 거절할 수는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람을 거절할 수 있을 만한 사유로 법의 35조 4항의 각 호에 열거해둔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변론으로 하는 건데, 그런 별도의 열람 거절 사유 없이 오로지 식별 가능성이 있다, 서로 뭐 알아볼 수 있는 관계에 있다, 비식별 처리를 한다 한들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이유만으로 열람을 거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열람 요구 관련해 가지고 종종 이제 들어오고 있는 질의라서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요. 최근에 뭐 뺑소니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차량과 관련해서 뭐 주차장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열람 요구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비식별 처리에서 제3자의 촬영된 부분들은 뭐 비식별 처리해서 열람을 열람 요청은 이제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 상대방이 열람을 해줄 때는 제3자 정보까지 열람을 해주지는 못하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도 맞다라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계시되, 열람 자체를 거부를 한다거나 비식별 처리를 한다 한들 이제 식별 가능성이 서로 있는 관계망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걸 거절하지는 못한다라는 것까지 이제 좀 포함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준비한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오늘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일단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면 처리가 안 된다 내지는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은 뭐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고 규율하고 있는 범위 내에 만약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업무에서 사전적으로 좀 확인을 하셔서 활용 가능성 그리고 이 법의 적용 가능성을 일단 1차적으로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었고, 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또 하나는 이제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 내 또는 외로 활용하는 경우 말고 추가적으로 이제 합리적인 당초 수집 목적과의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아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은 좀 더 현장에서 고민해 보시고 또 필요하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신청서 양식이 올라가 있고요. 또 그간의 심의의결 결정했었던 의결서와 의결 사례집들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검색하시고 또 그중에서 활용하실 수 있을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